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윤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40여일 앞두고 이 초강경 이민 정책의 보관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뭐 자동 시민권 부여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우선 분명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제 유세전에서는 많이 언급을 했고요. 네. 뭐 일기 때부터 추진을 해온 그런 보관입니다만은 당선된 후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42일 남겼는데요. 대통령 취임을 47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서 NBC 미터 프레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거 계속 아직까지 그 정책에 변함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확인을 한 그런 대통령이 그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른바 그 2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티븐 밀러라는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하고 또 톰 호먼 국경 총수 내정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언급은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버스라이트 시티즌십이라고 하죠. 미국서 태어나면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그런 미국의 속지주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끝낼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끝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저런 사회자인 그 MBC 기자가 이 수정헌법 14조에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끝낼 것이다. 끝내려고 한다라고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겠고요. 당연히 이제 소송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법적 투쟁을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이것을 뒤집겠다, 끝내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언급한 것을 보면은 미국 땅에 한 발만 들여놔도 축하합니다. 미국 시민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NBC 뉴스는 이 대목을 보도를 하면서 이웃 캐나다를 비롯해서 30개국이 이런 속지주의,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무슨 미국만 그러냐 이렇게 또 꼬집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 버스라이트 시티즌십을 반드시 이제 바꾸겠다. 또 법적 투쟁을 해서 연방 대법원 본인이 이제 보수의 구도로 바꿔놓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반드시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아젠다 47 공약에 저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때 한 것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이제 법적 투쟁에서도 조금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제 투쟁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 아젠다 47 공약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부모 중에 최소 한 명 이상이 그러니까 뭐 양부모가 다 아니더라도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들 둘 중에 최소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민이야만 그 자녀에게 미국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두 갈래에서 이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원정 출산하는 그런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원정 출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부모들 중에서 뭐 한 명이 영주권자나 또는 뭐 취업자, H-1B 비자 같은 취업자 같은 경우는 괜찮을 테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그냥 잠깐만 미국에 와서 아이만 출산하는 그런 시민권자를 만들기 위한 이제 버스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요. 이것은 뭐 맞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 중에서 둘 다, 두 부모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일 때는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은 부여할 수 없다. 부여하지 않도록 이 관계 기관에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방송된 NBC 미터 프레스와의 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아젠다 47 공약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것을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정 출산이나 두 부모 모두 불법 체류자 일 경우 그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그 제한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법적 투쟁을 가더라도 수정헌법 14조를 완전히 위헌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없애는 속기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제한을 하는 그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 나가서는 아마 이것을 또 공화당 의회가 되면 또 입법으로 법률로 일단은 수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하여튼 그 각오는 일단 자동 시민권 부여는 금지하는 제한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게 분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한 가정에 불법 체류자와 합법 체류자가 섞여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이별하지 않으려면 일가족 모두가 추방을 선택해라. 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그 논리 만들어내는 정치권에서 논리는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질문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국경에서 막 가족을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어린 부모들만 어디 그 억류 시설에다 보내고 어린 자녀들을 해서 뭐 막 울고 그러는 것이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로 매정하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결국은 법정 소송에서 패해서 이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이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역질문을 하면서 이번 그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른바 믹스트 가정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은 뭐 체류 신분이 불법 체류 신분일 수도 있는데 뭐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고 한 분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동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당연히 합법 체류 신분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과정이 적어도 한 4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400만 명의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400만 명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 이별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민 단속이 걸려면은 다 이제 추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도 나온 질문인데요. 어제도 이번 그런 질문을 MBC 기자가 했더니 나도 가족을 분리기 시키고 싶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님 답변의 첫머리는 그겁니다. 네. 나도 가족들 이별시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려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 법적으로는 그런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 체류 신분인데 그 가족 부모 중에서 이제 누가 체류 신분이 없어서 추방 대상으로 꼽혔을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그 미성년자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미성년 자녀들은 미국에 이제 남을 권리는 있지만은 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가족 전체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가족 이별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가족 투게더 전부 그냥 온 가족 전체를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하도 추궁을 하니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걸 선택상으로 이제 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별을 원치 않는다면은 이민 단속에서 걸린 그런 혼합 가정일 경우에는 자녀들과 함께 추방을 뭐 스스로 추방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남겠다고 하고 뭐 누구 이제 법적으로 보호자를 갖다 선정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아마 그런 그 아이들만 남기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니네가 가족 이별을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 그럴 경우에는 다 함께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프로 얘기되는 것을 볼 때는 톰 호먼 국경총수가 CBS와의 그 60미니트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그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똑같은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선 요거는 이제 이민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민 단속에 걸려서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이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18세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이면은 말 그대로 다 나가라는 그런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함께 나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세가 넘어서 시민권자란 미국에 뭐 다시 들어올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나이가 찬 후에 시민권 자녀만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1세가 넘어야만 불법 체류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시민권자로서의 영주권 초청.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얘기에 그런 혼합 가정에 대한 이민 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드리머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좀 뉘앙스를 풍겼네요. 네, 어제 뭐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일기 때도 사실 다카는 이제 오바마 시절에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카 드리머들 모조리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미국 밖에서 내쫓으려는 데는 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그 다카 드리머들에 대한 다카의 지금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54만 명 정도, 53만 5천 명으로 지금 이민국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69만 명이었거든요. 네. 갱신이 안 돼갖고 나이가 넘고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신규 신청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3만 명으로 줄어든 거고 나이가 아직 안 된 그런 이제 유자격자들까지 신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한 116만 명. 이거 합치면 한 200만 내지 워싱턴 의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추진할 때는 300만 정도가 됐었거든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7,500명 정도 했었는데 워크퍼밋을 갖고 있던 한인들 청년들이 지금은 4,7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32,000명 정도가 유자격자가 있는 것으로. 근데 이것도 5번째 많은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일기 때는 아주 자기가 상당히 동정심을 갖고 있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번 회견 인터뷰에서도 이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 부모 따라왔다가 이제는 뭐 중년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상당수는 교육도 받고 심지어는 모국어도 못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사업하고 해서 상당수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입법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입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드리머 구제법을 위해서 민주당과도 협력을 해보겠다. 이런 언급까지 한 것으로 볼 때는 다카 드리머들, 다카뿐만 아니라 드리머들 전체 한 300만 명까지는 반드시 이제 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취임하게 되면은 분명히 얘기할 때 다카 문제는 조금 나중에 다룰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카 드리머들이 갖고 있는 워크퍼밋을 취소하거나 폐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추방에 또 공포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명히 했고요. 이 입법을 통해서 아예 이들도 구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것으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제 우선 워크퍼밋을 다 주고 현대와 같이 이제 다카 정책과 같이 여러 가지로 준영주권제 혜택을 주도록 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지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더 여기에 열려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볼 때는 네. 분명히 내년 첫 해에 입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인들 3명 가운데 1명이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재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일부 미국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 연말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물건을 구입하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올해 11월과 12월 쇼핑객 30%는 평소보다 더 많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13%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평소보다 상당히 더 많은 품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27%는 평소보다 다소 더 많이 구매할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이전과 거의 같은 양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긴 했습니다. 41%가 그처럼 내다봤고요. 이처럼 이전보다 적게 구매할 것이라는 응답은 19% 있었습니다. 이건 이 크레딧 카드와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creditcards.com이 조사해서 최근 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출을 늘린 가운데서도 물건을 비축해 놓는 미국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34%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즉 3명 가운데 1명꼴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장사꾼들의 이 장사 속인데 말이죠. 네. 여기 이걸 또 믿고 또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는 이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참 네. 뭐 어떻게 재밌다 그래야 될지 말이죠. 이거 참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성으로 사재기하는 미국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비축해 놓는 물품은 과연 무엇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응답자들이 비축하고 있다고 말한 가장 일반적인 품목은 휴지였습니다. 전체 77%가 휴지를 꼽았고요. 네. 그와 거의 비슷한 비율인 76%는 비상식품을 사서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갑과 손 세정제 같은 의료용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도 과반을 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 개인 관리용품 그리고 가정용품이나 가전제품, 총기나 탄약 또 워터필터 시스템도 비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코로나19 상황과 굉장히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많은 제품이 우리가 중국으로 또 수입을 해오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듯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홀리데이 시즌에 갑자기 이제 사재기가 늘었다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홀리데이 시즌 기간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컸던 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두려움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를 이유로 연말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잠재적인 공급망 중단이었는데 25%가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는 사회적 불안정,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나왔는데요. 각각 20%가 이런 이유로 지금 더 많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는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까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계획이 이런 구매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응답자 중 27%는요, 이 관세 인상이 지금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 응답자도 35% 있었고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관세는 소비자 심리 또 소비자 지출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크레딧카드닷컴의 개인 금융 전문가 존 이거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 시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인 듯 합니다. 마침 헐리데이 세일이 한창이고 내년에 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연말에 얼른 생필품을 사두겠다는 건데요. 네. 응답자 4분의 3이 올해 헐리데이 세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그중 84%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더 할인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쇼핑 세일 중 36%는 연말까지 구매하는 대부분 품목이 할인된다고 말하고 있고 예. 38%는 아무래도 세일 중인 품목을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생활 필수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값이 좀 나가는 물건들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도 일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2명꼴만이 값이 좀 비싼 구매를 계획한 반면 절반 이상인 53%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24%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나가는 그 물건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한 그 미국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미리 산다고 나오나요? 전자제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큰 지출을 계획하는 사람 중 67%가 전자제품을 살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가전제품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가구, 또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자재들, 네. 그리고 자동차 순이었습니다. 네. 이 물건들이 다 연말 연시에 지금 할인을 많이 해서 세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지출 계획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반이 57%는요. 연말에 그 할인된 걸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활용하겠다는 응답도 35%나 됐고요. 반면에 할인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밝힌 비율 6%, 할인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구매할 수 있겠다는 응답도 3%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할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미리 물건을 사두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럼 빚이 생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10명 중 3명 꼴은 지금 구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빚을 지거나 빚이 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응답자 중 26%가 올 연말 대부분 구매에 크레딧 카드를 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구매에 있어 일부는 크레딧 카드를 쓸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32% 나왔고요. 크레딧 카드 전혀 쓰지 않겠다는 대답도 있긴 있었는데 전체 42%는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크레딧 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빚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구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빚이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8%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도 그럴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답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30%는 빚을 지거나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36%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고 35%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사재기 하는 것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그렇죠.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사서 가능한 한 빨리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그렇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영빈입니다. 네.
제가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항상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가 이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커피가 몸에 좋다. 어떨 때는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하루에 뭐 한 석 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네. 그 하버드 의대에서 뭐 더 커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었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커피를 아침에 드시기 때문에요. 네. 관심이 좀 많으시죠. 네. 일단 지난달 11월 중순쯤에 Nature Medicine이라는 아주 권위적인 저널에 실렸는데요. 무려 2만 명의 참가자들의 식단들을 살피면서 150가지 이상의 식품들을 이제 관련을 검사를 했더니 특히 유독 커피가 이제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이 가장 깊었다고 밝혀졌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는 가장 큰 목적은 카페인 때문이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고 일을 하고 아니면 또 향을 느끼기도 하고 좋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내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 그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아. 오히려 한 1800년대, 1900년 초반 때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가 카페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심장 쪽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신기하게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25%나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커피가 좀 몸에 정말 건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연결고리를 이번에 밝혀낸 거예요. 이게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의 이름은 좀 특이하게도 라시노베터 알사이콜리리커스라는 유산균인데요. 이 닥터 러슨이라는 사람이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러시노베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러시노베터가 특히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야채,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폴리페놀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네. 커피에서도 이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러시노베터가 이 커피에 있는 특별한 폴리페놀을 먹고 이제 활발하게 자라고 참 재밌게도 이 러시노베터를 배양을 하는데도 실험실에도 커피를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 러시노베터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커피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만은 커피가 또 장내 미생물을 또 이렇게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유산균도 종류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커피에 있는 네. 유산균은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도와줍니까? 네, 커피에 있는 이 러시노베터는요, 폴리페놀을 먹고 퀴닉 애시드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퀴닉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요,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만성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을 하고 당뇨도 관리할 수 있고요. 암이 진행되는 것도 억제를 하고 통증도 완화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이 러시노베터를 이제 밥을 먹이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노베터가 퀴닉산이라는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아침에면은 이 머그로 한 2잔 이상을 마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따로 무슨 뭐 미생물 이런 거 사서 먹을 필요가 없겠네. 네. 이 말을 들으시는 네. 이 말을 들으시는 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커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지만 건강하게 똑똑하게 잘 먹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또 커피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커피는 본래 체리 색깔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로스팅을 해서 볶잖아요. 그래서 그 볶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AGE라는 이제 발암 물질이 좀 생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커피가 발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아주 소량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볶을 때 이 라이트 로스트하고 다크 로스트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은 언제나 라이트 로스트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원두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뭐 다들 이게 원산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원두를 추천해요. 그래서 고산지대. 네, 이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고 케냐 이런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원두가 더 비타민 B3, B3와 폴리페놀이 함량이 더 높다고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딱 원두도 이렇게 사고 로스팅도 라이브 로스트로 사서 이제 내려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에스프레소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커피 필터를 사용해서 내려 마시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밝혀졌어요. 네. 왜냐면은 커피에서는 또 좀 본의 아니게 콜레스테롤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일반 저희가 쓰는 종이 필터에서는요, 그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이 디터핀을 좀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장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필터를 거른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필터에다가 커피를 담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거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네. 접어가지고 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위산 역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커피 마시지 말라고 또 의사분들이 권고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커피가 이제 그 위하고 식도 사이의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도져요. 그래서 언제나 안 그래도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좀 마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마시더라도 하루에 4잔 이상은 또 마시면 안 되시고. 예. 그래서 왜냐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더 도지는 거는 저녁 식사 후 이제 소파에 누우시거나 아니면은 침대에 누우셨을 때 식사가 산이 역류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오후 2시까지만 커피 마시면은 역류성 식도염은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요,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 검사할 때도 이 물이나 커피 마셔도 괜찮다고 하고, 네. 하지만 이 당분이 들어있는 커피는 안 되고요. 블랙 네. 커피는 괜찮습니다. 그 왜 이 가장 기본적인 좀 인포메이션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커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석잔 넉잔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잔의 양이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먹으로 마시고 있다가 보면은 먹으로 가득 채운 것이 한 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왜 보통 집에서 집에서 보는 컵잔 왜 이렇게 커피잔, 제대로 된 커피잔 커피잔. 이렇게 네. 누구 오시면은 접대할 네. 때 이렇게 드리는 커피잔 그것이 이게 한 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커피가 카페인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가 문제고요. 그렇죠. 일단 그것도 베리어블이 있고 얼마나 라이트 로스트, 다크 로스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카페인이 좀 많은데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려면은 하루에 400mg의 커피를 이하로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한 컵에 보통 한 100mg 정도의 커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mg.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커피의 민감도도 저희 유전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커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잘 해소하는 이 유전자가 없어요. 엔자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2잔이 맥시멈이고 더 이상 많이 먹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밤에 드셔도 만 잘 잠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 카페인을 잘 해소하시는 분이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몇 cc를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본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좀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정말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디카프 커피도 이제 디카페네이티드지 언카페네이티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그것도 저녁에 마시는데 나 디카프야 카페인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카페인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민감성이에요. 내가 이 카페인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서 조금 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절대 또 부정맥이 심하신 분들은 아예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저 이태리에 갔을 때 저 에스프레소 그 라지로 한 잔 마시고 나니까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심장이 그렇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이 독한 커피는 마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그때 했었는데 이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에스프레소가 좀 세게 진하게 나오죠. 농축돼서 그렇죠. 오기 때문에 소량의 카페인이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뭐 에스프레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타면은 이제 아메리카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희석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요. 에스프레소는 그냥 샷잔으로 한 잔 쫙 마시는 거고 거기다 물을 타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들 네,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가 똑같은 카페인의 양인데 물을 넣어서 희석시키는 거와 한 번에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였나요? 저는 카페인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래 맛이나 저래 맛이나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하나를 그냥 갑자기 다 마셔버리는 것과 조금씩 마시는 것과 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 것과 카페인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 것과 이제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하죠. 이 몸이 더 자율신경계가 더 빨리 깜짝 놀라서 이 가슴이 더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더 빨리 조금씩 오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커피는 언제나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 한국의 그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왜 한국에서는 그 이미 설탕과 크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믹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커피. 것들을 많이들 마시는데 그건 뭐 그렇게 또 저 단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드시는 거가 이제 믹스 커피랑 이제 도넛인데. 저 안 그래도 당뇨 환자분들 많은데 그런 거 계속 드시고 계셔서 걱정이고. 그런 것보다 이제 그 동서식품에서 그런 믹스 커피를 만들게 된 계기를 보더라도 이제 제일제당에서 있는 설탕이 그때 좀 많이 쉽게 납품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만들었는데. 네. 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커피 드세요 그러면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으셔서 아니면은 이렇게 커피 포트로 이렇게 드시는 거 있는데 그건 또 뭐 하나 더 사시기 귀찮으시잖아요. 네. 그 설탕 대신에요. 꿀을 넣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꿀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꿀이 자꾸 사람들이 꿀은 건강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똑같이 당분이 꽤 높기 때문에 내가 당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분은 설탕의 당 그 성분하고 꿀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꿀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좀 낫기는 해요. 아, 네.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네. 오히려 더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그 폴리페놀도 조금 더 함유되어 있고 꿀이 더 좋기는 해요. 네. 네. 커피는 그냥 설탕 없이 크림 그냥 없이 그냥 블랙으로. 블랙으로 맞습니다. 마시는 게 제일 맛있죠 뭐. 네. 연하게서 맞아요. 천천히. 좋은 원두 써서 그거 좋은 싫어하시는 향을, 분들도 네, 즐기시는 제가 게 그저 추천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저 한 2주일 동안만 눈 딱 감고 마셔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설탕하고 저 크림 안 넣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